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들을 다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결코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 내에서 지진 발생하는 빈도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더 한반도에 가까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의 지진 발생 빈도나 큰 지진이 발생하는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진에 대한 이해와 지진 관측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나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들을 다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결코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큰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와 달리 이 응력이라고 하는 힘이 쌓이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뿐인 거지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힘이 쌓여서 규모 7이라는 지진을 만들어낸다면 하나씩 응력을 쌓아서 언젠가는 100이라는 힘을 만들어낼 테고요. 그때가 되면 규모 7이라고 하는 지진을 그때 가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동해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서해안, 남해안, 제주 이론, 그 다음에 오대산 이론의 이 중부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평양 인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 한반도 전역으로 보자면은 평양 인근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1952년도에 규모 6.3 강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는 곳인데요. 바로 평양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고 특히 동해 연안에서는 동해 열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조들이 여러 발달되어 있고요. 이곳에 응력이 쌓이게 되면 규모가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특히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에 동해 연안을 따라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 미얀마 일대에서 큰 피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1000km나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또 다른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 0.02Hz라고 하는 아주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런 고층 건물들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공명 주파수도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진에서 발생하는 이 주파수가 건물의 공명 주파수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건물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저주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저주파 에너지를 강력하게 발생시킨다면 이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떨어진 곳까지 거의 에너지가 줄지 않은 상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들이 매우 많고 특히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구, 서울, 대전 등의 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가깝게는 난카이 해구에서 800km, 멀게는 한 1200km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저주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해구에서는 지진과 함께 약 30m 정도 땅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바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서는 30m지만 거기서부터 떨어질수록 끌려가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약 200km 떨어진 곳에 해안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곳이 바로 센다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다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위치로 약 7m 정도 끌려가게 되고 일본 전역이 서로 다른 크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동해 지역, 우리나라, 러시아 일대까지도 다 끌려가게 되는데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울릉도 지역에서 약 5cm 정도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고 백령도에서는 약 2cm 끌려가게 되면서 한반도가 이 동서 방향으로 3cm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 열도의 뒤틀림은 이보다 훨씬 커서 일본 열도 전역에서 끌려가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크게 변형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많은 지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 내에서 지진 발생하는 빈도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규모가 큰 지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지진인데요. 지금까지 한반도 내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은 1978년 이후로 총 10번 발생하게 됩니다. 1978년부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도까지 5차례 발생했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7년 동안 5차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의 빈도가 급증하는 일들이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접한 지역에서 큰 지진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더 한반도에 가까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의 지진 발생 빈도나 큰 지진이 발생하는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차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그 5차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6년도 경주 지진이 약 45분 간격을 두고 한 자리에서 2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규모 5.3, 5.8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7년도에 포항 지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집 효과를 일부 받긴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지진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 환경을 만들어낸 그 효과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한반도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빈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끌려가는 효과에 의해서 지각이 약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약화된 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난카이 해구와 같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규모 6.0이 넘는 지진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들이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수도권 일원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기록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지진들인데 동일본 대지진과 난카이 지진과 같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이런 큰 지진들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지진들의 발생할 시간을 앞당겨 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초대형 지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반도를 끌고 가게 되면서 한반도 지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본래는 한 100이라는 힘이 쌓였어야 하지만 100의 힘이 쌓이지 않은 80이나 90만 힘이 쌓였어도 이렇게 큰 지진을 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자로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냉각기가 멈추게 되면서 원자로가 이제 식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폭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이 원자력 발전소에 큰 손실을 일으키고 인류에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물이 넘쳐서, 즉 지진에 의해서 발전기가 멈추게 되는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 연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영광, 월성, 울진, 고리 등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큰 지진이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의 지진동을 고려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동을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내진 성능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0.2G의 흔들림까지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 0.3G까지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놓으면서 원자로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설하게 될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0.3G의 내진 성능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인 경우에는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화산 분화를 촉발하는 일들은 여러 곳에서 관측이 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대지진 경우 인도네시아 일대에 있는 많은 활화산들이 지진 이후에 활성화가 되고 분화를 다양하게 한 것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 있는 많은 화산들이 분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 활동은 인접 지역에 있는 화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1707년에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의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두산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활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러시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백두산 일대에서 멘틀 기원의 황가스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동일본 대지진 아니고 난카이에서도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백두산 일대에서의 화산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측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903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1903년도에 마지막 분화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쯤에 화산 분화와 연관되어 있는 이 화산성 지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 방이 이 압력을 받아서 팽창하게 되면 주변에 압력을 주게 되면서 지진을 유발하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화산성 지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마그마 방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무렵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백두산이 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당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화로 이루지 않았고요. 화산 폭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그마 방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 안에 기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마그마 방의 압력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산 분화로 연결되지 않게 되고 다시 잠잠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백두산 상태는 활화산인 상태임에 틀림없고 마그마 방이 자리 잡고 있는 큰 마그마 방의 활성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긴급한 화산 분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백두산은 분화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100년에 한 번씩 분화한다고 하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분화의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해, 그 다음에 일본 열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그 큰 폭발의 퇴적 물질들이 아직까지 백두산 산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백두산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중국 마을에 가보면은 약 5m 이상의 화산재가 쌓여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백두산 산체에도 당시에 1000년 전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십 메타 이상의 화산재 더미들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언제든지 분화하게 되면 그 정도 큰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백두산 폭발 규모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남한까지도 그 효과를 미치게 될 거고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에 의해서 보다시피 화산 분화가
아주 크게 되는 경우에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럴 때는 항공기 운송이라던가 화산재 확산으로 태양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게 되는 공기 오염 같은 것들이 관측되는 일들이 동원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경제적인 큰 손실도 함께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그다음에 정부 당국자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연구 등을 통해서 수도권 일대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지진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향후에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기상청은 지하에 숨은 단층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지표에 드러난 단층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해서 세분화해서 각 지역별로 지하에 숨겨진 단층, 지표에 드러난 단층을 구분해서 확인하고 있고, 해당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진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단층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각 지역별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될 지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내진 성능도 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국토를 동일하게 내진 성능을 구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진 발생 빈도라든가 흔들리는 정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다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지역은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 보다 더 많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지역 등을 구분을 해서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내진 성능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내진 성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이 미흡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또 보강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